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양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이야기는 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 한 번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막 태양건설도 지금 뭐 망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진 문제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차곡차곡도 아니고 막 막무가내로 커진 그런 버블이죠. 이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파리 대책인데, 이건 이제 2017년 8월 2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 일단 경고를 하는, 싸움을 거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름을 남기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 김현미는 그냥 바지가 바지고, 이 정책의 실제 그 설계자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수현, 이 사람. 근데 제가 진짜, 이 사람은 정말 3대를 멸해도 그런 충분하지 않을 그럴 사람인데, 왜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아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씹창을 했고 씹창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부의 관료로서 일을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수석 비서관을 하다가 정책실장을 했고, 이 전에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냐?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고 후자는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김수현이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 있는 내용으로서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그리고 못 사는 동네를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그 동네가 보수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 거야. 집도 못 사게 하고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정책. 뭐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부동산을 못 오르게 하려고 그런 정책을 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토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렸죠.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인터뷰에서 재건축 사업 방식은 기존 원주민을 쫓아내는 나쁜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집이 과천주공 6단지인데 지금 아마 자이인가? 그걸로 지금 재건축이 완료됐어요, 완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완료됐어. 그리고 여기에 역도 생길 거라고 뭐 그런 얘기가,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재건축, 재개발 나쁜 건데 내 집은 제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존 원주민들이 돈을 다 먹는 거는 안 돼.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돈을 내야 돼. 라고 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 과천 주공 6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다 해먹을 거 해먹고 자기 책에는 이렇게 좀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5년도 기사 631 주요 김수현 비서관 집값 뛰면 대책을 또 만들 거고, 그러니까 집값을 계속 잡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왔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거는 이제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고, 다주택 양도세 부과. 집이 여러 개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아 그러면은 양도세를 기존에 있는 양도세보다 플러스 뭐 10%, 20%, 뭐 최대 30%까지 더 때려 먹는 그런 정책이 돼요. 그리고 LTV 40%, DTI 적용. 이거는 대출을 좀 못 받게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40%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고, DTI는 자기 이제 소득 수준에 맞춰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은, 이거는 뭐 그냥 실거래가 등록은 그때 해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딱히 뭐 새로 하는 건 아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있던 아파트에 뭐 1500세대를 새로 지으면서 500세대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하고, 그 일반 분양자들한테 받은 돈을 갖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거의 안 들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일반 분양자들이 내는 돈이 기존 원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을 초과하는 이익은 이제 환수한다, 세금으로 내게 한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투기 과열지구 지정.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생기죠. 뭐 대출이 잘 안 된다던가, 그리고 뭐 사고 팔 때 좀 뭔가 좀 귀찮게 만든다던가, 뭐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걸 쓰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종부세 도입.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어떤 그 많이 낸다는 기준이 뭐 진짜 막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수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게 종부세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가로에 문이라고 써놓은 게 이거는 노무현 때 했던 정책들인데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 똑같이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 정책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에 했던 정책을 야 그때는 안 통했지만 지금은 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책을 때려버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야 똑같은 짓을 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미친놈 아니야? 병신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똑같은 인물을 중용해서 똑같은 정책을 펴놓고 다른 결과를 기대한 이 진짜 이 멍청한 놈들이지, 멍청한 놈들. 아니, 이미 한번 해본 거잖아. 한번 해봐가지고 실패를 한 건데, 이거를 또 하고 앉아요. 또. 전 국민을 상대로 또 이걸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한 제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는 막 가다 보면은 막 허허벌판 많잖아. 막 많아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거기 싹 다 수용한 다음에 신도시 만들면 돼, 신도시. 그러면은 막 10,000가구든 20,000가구든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 시내는 그런 땅이 없잖아. 지금 우리가 흔히 서울이라고 하는 그 2호선 라인 그 안쪽과 그 주변들을 생각해보면 그 주변에 공터 본 적 있나요? 공터는 없어요. 전부 다 기존에 있는 뭐 주택들 아니면 아파트들이지. 그러니까 이 대규모 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공급을 새로 하려면 용적률을 조금 높여가지고 기존 단지를 정비해야 좋은 입지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저기 뭐 지하철 닿는 곳에 역세권 대단지가 좀 아파트가 오래됐다면 재건축을 통해서 세수 늘리고 그리고 좀 퀄리티 좋은 요즘에 신축하고 구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일단은 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진짜 오래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도 없잖아요. 그 요즘 시대에 지하주차장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있어야지.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샤시 뭐 이런 거 그리고 노후도 이런 것만 생각해도 신축을 사람들이 다 선호를 하잖아요. 또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다 못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신축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강남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들이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워낙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빌라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빌라도. 요즘에 빌라 잘 안 팔리잖아. 다 아파트 가고 싶어 하지 누가 빌라 가고 싶어 해. 그리고 똑같은 아파트인데 70년대, 80년대에 지은 아파트랑 2010년대, 2020년대에 지은 아파트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 당연히 좋은 데서 살고 싶지. 후진 데서 누가 살고 싶냐고. 물론 이것도 김수현과 조국이 살던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제외. 조국의 방배 3익 아파트는 대림산업이 재건축 수주해서 잘 짓고 있고요. 그리고 김수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를 했죠. 결과적으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거는 신규 물량 공급에 문제를 발생하게 해요. 그리고 또 다주택 양도세 강화. 이 다주택 양도세 강화는 진짜 이게 심각할 때는 3주택자 기준으로 아마 70%? 전체 수익의 70%를 양도세로 내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10억을 벌었다고 쳐자고. 10억 벌었는데 7억을 나라에다 내야 돼. 그러면은 야 내가 진짜 그 리스크 짓고 그 긴 시간 동안 아파트를 보유해서 10억의 차익을 얻었는데 나는 3억 갖고 나라는 7억 갖는데 그러면 누가 팔고 싶냐고 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고 싶지가 않은 거야. 게다가 전세 끼고 산 경우에는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다음 사는 사람한테 돈을 내줘야지 팔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 가격에 이 세금을 내고 팔 바에는 차라리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심리가 팽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보유세, 종부세가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해. 근데 종부세 때문에 갖고 있자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래 내나 저래 내나 차라리 증여세는 내자 해갖고 증여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10대에서 20대 증여 12조 돌파, 사상 최대, 부동산값 폭등으로 건물 증여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강하게 때려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이거를 팔아야 돼. 종부세 때문에 팔아야 돼. 근데 팔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그 세금 낼 바에는 차라리 내 자식한테 줘서 그거를 증여세로 내서 그냥 양도세 낸 셈 치자. 이러고 그냥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구축 물량도 감소하니까 매물이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신축도 급감했지, 구축도 급감했지, 시장에 매물이 말라버린 거야. 거기다가 청약 가점제를 손봤어요. 그 전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뭐 2012년도, 11년도 이때는 집을 안 사가지고 문제였거든. 그래가지고 2012년, 13년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막 집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약도 사람들이 안 해서 청약은 그냥 누구나 청약해가지고 그냥 점수랑 상관없이 점수를 뽑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점수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뽑는 진짜 운으로 뽑는 그런 청약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막 청약이 막 몰리다 보니까 야, 젊은 사람이 운 좋게 당첨되면은 안 된다. 나이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청약에 당첨돼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이거는 맞지 않다. 해가지고 청약 가점제를 100%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점수라는 게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부양가족이 없잖아. 그럼 이거 빵점이야, 빵점. 결국에는 나이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청약 시장에서 제외되버렸어, 제외.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청약으로는 아파트 당첨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니까 야, 어차피 아파트 값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청약은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후에 있는 아파트라도 사야지 하면서 매매 가수요가 발생을 한 거예요. 청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청약으로 하면은 막 2억, 3억씩 싸게 살 수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볼 만 하잖아. 근데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데 나는 청약은 안 돼. 그럼 지금 무조건 사야지. 그래서 매매 가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대출이 강화된 부분도 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대출이 강화되다 보니까 언제 대출이 또 끊길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무조건 달려와가지고 막 사는 거야.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비거주 부분에 대한 투기가 조장이 된 거예요. 아파트에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상가 사, 오피스텔 사, 생활형 숙박시설 사, 지식산업센터 사. 이거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그런 상품들이죠. 지금 난리 날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청약에 일단 야 어디 청약이 떴다. 그럼 그 청약이 뭔지도 잘 몰라. 이게 뭐 청약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기업에서 그냥 사설로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야 일단 당첨되고 그 뒤에 고민해. 그리고 선당 후고민이라는 말까지 생각됐어. 이게 뭐냐면은 선 당첨 후 고민.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면은 일단 돈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넣어가지고 당첨이 된 다음에 이거를 진행할지 말지 고민을 하라. 그런 말이 성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진짜 마지막 막타지 막타. 마지막 크리티컬한 게 뭐였냐면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를 도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전세 기간이 2년 단위인데 만약에 이 세입자가 2년을 살았어. 근데 내가 이 집에서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더 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기존 전세금의 5% 이내에서 한 번 올려주고 거기서 2년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도입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은 이 비스무리한 게 노태우 정권 때 한 번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노태우 정권 때도 막 집이 모자라가지고 막 그때 88 올림픽 하고 나서 이제 막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부흥될 때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수준도 높아지고 베이비 부모들도 많고 막 해가지고 인구가 막 늘어나는 시기였으니까 전세난이 왔단 말이야. 근데 기존 전세 기간이 1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1년이 엄청 짧죠? 근데 전세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너무 짧다. 이거 2년으로 늘리자라고 했더니 1989년 5월이에요. 갑자기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야 이거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던 거를 야 이제 2년에 한 번 올려야 돼? 그러면 이번에 한 번에 많이 올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때는 신도시 200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이게 잠재워졌던 사태지만 지금은 이렇게 200만 호씩 만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21년 가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되면서 집값이 그야말로 피크를 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서울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막 전국적으로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막 지방 저기 뭐 남해에 있는 뭐 광양, 순천 이런 데마저도 집값이 오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도입할 때 이게 김태년 의원인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이 통과되자 다른 의원들과 이게 주먹 악수를 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죠. 참 저는 대체 이걸 왜 좋아했는지 대체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알고 이렇게 좋아한 건지 정말 의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니까 집주인들의 대변인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그거에 반대인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거는 서민한테 나쁜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패거리 정치.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니네 편은 의견 그거야? 그 의견 난 반대해. 왜 반대하냐고? 몰라. 그냥 니네 의견이 그거니까 나는 그냥 반대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더 다수당이야? 우리가 이겼어? 기분 좋네? 이런 정도의 사고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하면은 전세값 순간적으로 튈 거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말에 집값이 엄청나게 뜨고 그리고 그때 진짜 정말 광풍이었어요. 정말 진짜 광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저는 21년도에 엑시트를 했죠.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하나 처분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짭짤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급등하고 주택시장에서 청약 당첨되기가 힘드니까 앞에서도 설명했던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뭐 이런 비규제 부동산 상품들이 아주 전성시대를 이뤘어요.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분양가를 막 해도 일단은 막 경쟁률이 막 100대 1, 200대 1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 나오면서 완판을 했어요. 완판.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 거품 분양가를 기준으로 PF 산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힐스테이트 더 운정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오피스텔을 84형인데 84형을 9억에 분양해서 9억.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4.6%가 붙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자기가 이 아파트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면은 9.5억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GTX 운정역도 아니고 그냥 경의중앙선의 운정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도 아니고 정말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역에 붙어 있는 단지인데
여기가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요 힐스테이트 단지 밑에 뭐라고 하더라, 스타필드 빌리지인가 그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9억에 분양한 이 오피스텔 아파트로 치면은 59형, 24평 아파트짜리 만한 게 9억에 완판이 된 거예요. 완판. 근데 최근에 요 같은 단지의 84형, 그러니까 33평 아파트가 8억에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33평인데 이 24평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보다 더 싸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은 아무리 비싸도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8억 이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이즈를 고려하면은 한 6억? 6억에서 팔릴까 말까 할 것 같아.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혹시 분양받은 분 있으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상 비싸게 받은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약 2600세대인데 이게 완판됐어. 21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람들이 싸다 혹은 이제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판이 됐겠죠. 근데 그 완판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광풍에 사람들이 휩쓸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풍에 따라서 PF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아니, 야, 저 말도 안 되는 땅에다가 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해도 분양이 막 완판이 되는데, 야, 대충 땅 잡아가지고, 땅 빨리 매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 올려가지고 빨랑빨랑 분양하면은 다 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F 산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공실이 엄청나죠. 지금 어딜 가나 지식산업센터가 많잖아. 여기저기 신도시 같은 데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신도시에 직주 근접으로 산업을 좀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를 엄청 지었는데 너무 많이 졌어. 너무 많이. 그리고 이게 막 대출이 잘 나오는 상품이었다 보니까, 상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대출이 잘 나오는 부동산 상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식산업센터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그거 분양받아가지고 이거 차익 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다 물린 거죠. 이거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려면은, 이거 살려면은 사업자 내야 돼요. 사업자.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신사업 같은 거, 인터넷 사업 이런 거 장려하려고 정부에서 그런 사업자를 가진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데 가보면은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처리해드립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하거든. 내가 딱히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낼 수 있어요. 사업자는 통신 판매업 이런 거 금방 낼 수 있거든. 그렇게 알선해가지고 이거 일단은 대출 한 80% 받은 다음에 자기 돈 몇천 안 들이고 갖고 계시다가 피 1,000, 2천만 원 받고 잘 되면 5천만 원도 받고 이렇게 치고 빠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데에서. 그럼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뭐든지 다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덥석 물었다가 아주 지금 좆된 거죠. 진짜 이거 완전 좆된 거야.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이거는 뭔가 기업이나 아니면은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월세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창업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고금리에다가 부동산 침체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와가지고 지금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도 다 망해 나가는 판에 지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PF가 무엇이냐? 이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면, 한마디로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받으려면은 신용대출, 자기 신용도 좋은 회사를 다녀서 내가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어차피 이 정도 돈은 내가 갚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받는 신용대출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아파트나 집을 갖고 있어, 땅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 땅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받는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담보가 일단 없잖아. 내가 뭔가를 지어야지 담보가 생기는 거지, 다 짓지 않았는데 담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사업을 벌일 것이다. 그럼 이거를 증권사나 은행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율 얼마에 얼마를 빌려주겠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PF의 사업 구조를 보면 뭔가 땅이 있어. 그럼 땅이 있으면 이 시행사가 땅을 보고 여기다가 이제 사업을 하면은 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매수를 하는 거야. 매수. 근데 매수할 때 내가 이 땅값을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일부의 땅값 한 20% 정도만 들고 있고, 나머지 80%는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대출을 받습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이 사업성을 보고, 이거는 사업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니까 이 땅 살 때부터 우리가 돈을 빌려주자. 그 브릿지론을 빌려주면 이 시행사가 이 땅 주인한테 이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을 매입한 이후에 이제 본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 PF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브릿지론이랑 본 PF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브릿지론은 땅을 사기 위해서 빌려주는 돈을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한 거는 이제 본 PF,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게 되면 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이걸 새로 받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브릿지론이 이자율이 좀 더 높고, 이 본 PF는 요거보다는 좀 낮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이 시작이 되면 건설이 되고, 이제 건설 공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을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돈을 갖고 금융기관에다가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시행사가 이제 자기들 수익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분양 경기가 죽으니까 본 사업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분양해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건설 경기가 죽어가지고 분양이 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안 되니까 이 본 PF
이거 안 되니까 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뭐 이미 이 착한 애들은 건설을 뭐 중단해야 될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 땅만 갖고 있는 애들은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온다. 이 분양가로는 우리가 이 수익을 걷어가고 상환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본 사업으로 넘어간 것들은 분양이 안 되니 본 PF 상환이 안 되고, 이런 사업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야 요즘에 그 특히나 증권사에서 야 저 부동산 사업 뭐 건물 짓는 거 그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나 알선하면은 돈 막 수억씩 자기들 수수료 떼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성과급 받을 수 있는데, 야 이런 사업 있으면 다 갖고 와, 다 해줄게, 이렇게 됐다가 완전 진짜 이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이 완전 버블이 된 거지. 버블이 터쳐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윤 정부 초기부터 이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한 번에 터트릴 수가 없어. 처음에는 이제 김진태가 이제 꼬장 부려가지고 됐던 건데, 이런 이슈가 생겼던 건데, 레고랜드 사태였죠.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김진태가 강원도지사가 되고 보니까 야 이거 레고랜드 관련해가지고 빚이 너무 많은데 씨발 못 갚어, 안 갚어, 이거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안 갚겠다는 건 아니었고 약간 좀 꼬장을 부려, 꼬장을 부렸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돈을 안 줘? 강원도는 국가 아니야? 야, 국가 이거 뭐 돈을 못 갚겠다는 거야? 디폴트 아니야? 이렇게 은행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요즘에 워낙에 고금리라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야 국가마저 위험해? 야 안 되겠다,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 채권금리 올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기업이나 가게에 가는 적용되는 이자율도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업과 가게들이 야 이씨 이자가 왜 이렇게 높아, 이래서 살겠냐라는 사태가 바로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그때 막 그 한전채도 막 너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한전채가 그 초우량 채권인데 한전채가 5%가 넘은 이자율로 발행이 됐으니까 그거보다 더 이자율 그 신용도가 떨어지는 뭐 기업이나 그런 가정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5% 이상의 대출이자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요즘에는 태형건설 위기설, 그 위기설이 아니라 위기가 왔죠. 태형건설이 PF 채무 10조 원, 당국 시장 안전 조치 확대 검토. 지금 태형건설 거의 뭐 지금 박살나기 직전이야. 뭐 SBS는 못 내놓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태형건설이 얘기만 나오던 게 결국에는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부실은 털어야 해요. 결국에는 저 브릿지론이나 PF 받아놓고 사업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곳들은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터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국 금리 인하 때까지는 버텨야 그나마 좀 충격이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부실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실이 전염되지 않으려면 다 감당 가능한 이자율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금리 피크는 쳤다고 보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버티면은 좀 인하에 대한 좀 확실한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 해요. 토건적 망해야 된다. 뭐 물론 이게 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싸죠. 근데 문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무턱대고 야 이씨 다 죽어 그냥 다 불질러 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어쨌거나 남은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 이거는 건설사나 시행사만 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은행권에도 영향이 많이 갈 것이고, 뭐 당연히 은행권과 증권사 쪽에 영향이 가면, 금융계에 영향이 가면 산업계도 영향이 갈 거니까 이건 영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열받는 부분은 문재인과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자기의 부동산 정책이 꽤 좋았다.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한국 부동산 문제 없었다. 뭐 이딴 얘기는 하고 있고, 이 김수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더 강한 정책을 냈어야 되는데 뭐 좀 안타깝네요. 하하. 이딴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사람 새끼인가 하는 생각. 사람 새끼 맞나? 문재인은 문재인도 이거 노무현 때 민정수석 하면서 이 새끼가 부동산 시청내는 거 다 봤잖아. 근데 그걸 보고 또 써? 또 작살냈는데 또 그걸 실드를 쳐? 그걸 또 구라를 쳐? 그리고 또 통계 조작 같은 걸로 부동산 아무 문제 없다, 뭐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적게 올랐다, 이딴 얘기나 짓거리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노무현 정권에서 한번 똥을 쌌잖아. 똥을 진짜 거하게 쌌잖아. 거하게, 진짜 거하게 쌌는데, 그때랑 똑같은 정책을 들고 와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건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그랬는지, 저는 진짜 이 사람 머릿속을 열어보고 싶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진짜 저희한테 왜 그랬었어요. 물론 저는 요분 덕분에, 요 김수현이라는 사람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자산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나 혼자 잘 살면 뭐하냐고. 나라가 완전 씹창 나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까 애를 안 낳잖아. 그 다 이 인간들이 만든 거라니까? 좌파들이 잡으면, 물론 다음에 또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저는 부동산을 살 거지만, 제발 이상한 정책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실험적인 정책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답이 나와 있는 정책은 하지 말라고. 이미 망할 게 정해져 있는 거를 왜 그거를 지푸라기를 들고 왜 불 속으로 뛰어드냐고 말이야. 진짜 오늘 너무 열받습니다. 진짜 부동산 얘기하다가 진짜 고혈압 올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가지고. 나 진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